12월 24일자 해외 외신들이 공통으로 짚은 키워드는 확전이 아니라 신뢰 붕괴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다시 공습과 로켓 발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휴전 합의 이후 몇 시간 만에 충돌이 재개됐다는 사실은 전술보다 정치적 신뢰가 먼저 무너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 상황을 휴전이 실패한 장면이 아니라 휴전이 작동할 조건 자체가 사라졌다는 신호로 분석했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캄보디아는 휴전 국면에서 시간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 공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시엄레아푸주와 프레아비히어 지역을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역은 앙코르와트와 인접한 관광 핵심 지역입니다. 관광산업은 캄보디아 GDP의 약 12에서 15%를 차지하고 외화 수입 비중도 높은 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투 지역이 관광 거점으로 언급되는 순간 군사 충돌은 경제 충격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해외 경제 분석 매체들은 이 지점을 이번 분쟁의 위험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먼저 로켓 수십 발을 발사했고 이에 대응해 군사 목표물 2곳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방은 단순한 책임 떠넘기기가 아닙니다. 휴전 이행 과정에서 누가 먼저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뜻입니다. 외교 전문 매체들은 양국 모두 휴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검증 체계와 감시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말만 오가고 실질적인 완충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선의 구조도 캄보디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약 817km에 달하는 국경선 가운데 상당 구간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국경선은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전선을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외신 군사 분석에서는 이번 충돌 역시 특정 지점을 둘러싼 전투가 아니라 불확정 구간 전체로 긴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선이 넓어질수록 병력과 보급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캄보디아군의 전투 준비 상태에 대한 의문도 외신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군화 대신 시중에서 판매되는 운동화를 신고 전투에 투입된 병사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병사는 확인되지 않은 전과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기 문제로 연결됩니다. 해외 군사평론에서는 장비의 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조직력과 지휘체계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선과 후방의 구분이 흐려지고 민간인이 전투지역에 노출되는 장면이 반복될수록 국제사회의 시선은 냉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상 상황도 캄보디아의 불리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2월 24일자 외신 보도에서는 태국 해군 함정이 캄보디아 연안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공식적인 봉쇄 선언은 없었지만 해상 통제 가능성 자체가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캄보디아의 수출인물 통량은 대부분 해상을 통해 이동합니다. 주요 항로의 통항 빈도가 줄어들면 연료, 식량, 군수물자의 이동이 동시에 지연됩니다. 해외 해운 분석에서는 해상 통제가 본격화될 경우 수준으로 물류 비용이 수십 %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캄보디아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중재의 무게중심은 갈수록 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분쟁을 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분석입니다. 캄보디아는 휴전 장소 문제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제3국 개최를 요청했지만 태국은 국경도시 개최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열리지 못하는 시간 자체가 캄보디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마주한 가장 큰 위기는 군사적 열쇠보다 선택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선은 넓어지고 있고 관광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해상 압박 가능성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휴전은 말로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인내심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국면을 단기 충돌이 아니라 국가 통제력과 외교 신뢰가 동시에 시험받는 단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제사회에서는 캄보디아가 세계 지도에서 영원히 지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9월 30일 프랑스 폭동의 한국과 닮은 이유 영상입니다. 프랑스가 지금 유럽의 화약보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의 밤거리는 최루탄 연기에 가득 차고 경찰과 시위대가 맞붙는 장면은 마치 내전의 한복판을 방불케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긴축 재정안이 촉발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거리 시위가 아닙니다. 유럽의 2대 강국으로 불리던 프랑스가 경제 정치적 한계에 직면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자 유럽 전체의 균형을 흔드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언론 역시 이번 사태를 대혁명 전야라고 표현하며 그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로이터는 전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시위에 동참했다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경찰 8만 명이 투입된 규모를 프랑스 현대사에서도 드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한 사회 불만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프랑스의 이번 반정부 시위와 과거 시민혁명은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공통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신이 폭발하며 거리의 민중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귀족과 성직자가 세금 부담을 피해가고 결국 평범한 제3신분이 모든 짐을 떠안으면서 분노가 폭발해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산층과 젊은 세대가 세금 부담을 홀로 짊어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는 좌절이 폭발한 것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권력자의 오만과 국민의 인내 안개가 맞부딪히며 정치적 전환점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루이 16세가 민심을 외면하다 왕자를 잃었던 것처럼 오늘날 마크롱 대통령도 민중의 분노를 얕본 채 긴축과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극심한 반발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프랑스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으며 거리에서 분출되는 민심은 언제나 체제를 뒤흔드는 시작점이 되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국가부채는 2025년 1분기 기준 3조 유로 한화 약 4,900조 원입니다. 이는 GDP 대비 114%로 유로존 국가들 중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3초에 1,500만 원 한 시간에 180억 원씩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부담이 결국 중산층의 세금으로 전가되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한국에서 집값과 물가에 허덕이는 젊은 세대가 왜 항상 우리가 계산서의 마지막 줄을 떠안아야 하냐고 외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프랑스도 바로 이 지점에서 흔들린 겁니다. 특히 이번 시위가 주목받는 이유는 젊은 세대 즉 프랑스판 MZ세대가 대거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니콜라가 낸다라는 유행어가 퍼지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평범한 1980년대생 중산층을 상징하는 이름인데 그의 세금으로 노년층의 연금, 복지, 심지어 올림픽까지 충당된다는 냉소적 풍자가 프랑스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뭔가 필요하면 결국 니콜라가 낸다는 이 자조적인 말은 지금 한국 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도 정확히 겹칩니다. 이른바 세대 갈등의 글로벌화 현상이 프랑스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도 혼돈에 빠졌습니다. 긴축안을 주도했던 바이루 총리가 의회 불신임을 받고 사임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 르 코르니 국방부 장관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더 거세졌고 마크롱 대통령 탄핵안까지 제출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르몽드는 이번 총리 인선을 두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정치적 독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한 세력이 극우 정당이 국민연합이라는 점입니다. 여론조사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얻으며 마크롱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프랑스 현대정치사에서 극우가 주류를 위협하는 것은 사실상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적 불만이 곧 정치적 지각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부유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유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연간 82조 원 규모의 세수가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사회지출은 계속 늘어나며 재정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그 비용을 중산층이 떠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프랑스 대표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은 초보자에게 최소 2%의 세금을 부과하는 주크만세를 주장하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랑스 상위 1,800명의 자산가에게 적용할 경우 연간 약 3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프랑스인 10명 중 8명이 부유세 도입에 찬성했을 정도로 민심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명품기업 루이비통의 아르노 회장은 프랑스 경제를 망치려는 의도라며 주크만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과거 부유세가 시행되던 시절 수많은 부자들이 국적을 바꾸거나 해외로 자산을 옮겼던 사례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겁니다. 프랑스 자산 상위 500대 부자의 자산이 GDP의 40%를 넘어섰다는 챌린지의 보도가 보여주듯 후의 양극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결국 누가 얼마를 더 낼 것인가라는 조세정의의 문제가 사회 전체를 흔드는 폭발력이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낯설게 느낄 수 없습니다. 한국 역시 청년 세대가 세금은 늘 내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는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고 국가 부채 역시 1,200조 원을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프랑스의 오늘은 우리의 내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부유세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의 존립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린 것이고 그 불씨가 국가적 혼란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혼란을 이해하려면 그 뿌리를 짚어야 합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큰 정부 모델을 고수해왔습니다. 복지 지출만 해도 GDP의 절반을 넘어서며 연금, 의료, 실업급여 등이 국가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20년 넘게 지속되면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왔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해외 매체는 프랑스가 2000년대 이후 매년 재정 적자를 기록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지출 구조를 바꾸지 못한 결과가 국가 부채 폭탄으로 돌아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독일은 국가 채무 비율을 60% 수준에서 유지해왔다는 점이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 겹쳤습니다. 팬데믹 당시 대규모 복지 정책이 시행됐고 이후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 지출은 한층 더 늘어났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고 국채금리가 3.5%까지 치솟은 것도 바로 이 맥락입니다. 남유럽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의 차입 비용은 프랑스 경제의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갈등도 문제를 피우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 책임제를 절충한 이원 집정부제를 갖고 있는데 현재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은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좌파연합은 총리 지명을 요구하고 그 후 국민연합은 조기 총선을 주장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틈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을 총리에 앉히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를 두고 정치적 타협 대신 충성 인사 임명으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프랑스 부자들의 자산 증식 속도는 국가 경제의 불균형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996년 프랑스의 10억 유로 자산가는 17명뿐이었지만 현재는 145명으로 늘었고 상위 500대 부자의 총자산이 GDP의 40%를 넘어섰습니다. 명품기업 오너 일가가 상위권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부의 집중과 불평등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민심의 폭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한국 역시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화와 복지 지출 확대가 겹치면서 재정 압박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세금은 내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는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은 프랑스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프랑스만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이 직면할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